규제를 놓고 찬반 논란이 한참이죠. 네. 저희도 앞으로 비트코인 좀 다뤄볼 예정인데 오늘은 그 첫 시간입니다. 예. 우선, 찬반을, 그리고 그 개념을 먼저 오늘은 짚어볼까 합니다. 어느 정도 규제는 필요하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김정식 교수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의 중요성 대변해 주실 한국 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김진화 공동대표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교수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이, 비트코인 암호화폐라고 요즘은 얘기합니다. 이 개념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네, 인터넷과 같은 그 온라인상에서 또 거래되고 또 결제되는 그런, 통화인데요. 이것은 이제 실물은 없고, 이제, 가상통화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가상화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우리가 보통은 이제 돈을 우리 지갑에 가지고 있지만은 이것은 실물이 없기 때문에 인터넷상의 전자지갑에, 보유하고 있는 이런 좀 특이한 형태의 화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암호화 화폐라고 부르는 이유는 뭡니까? 그 형태가 이제 우리가 뭐 암호화폐다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이 암호를 통해서 그 화폐가 존재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암호를 사용해서 이제 발행되고 또 거래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암호화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보안을 암호로 뭐 철저히 했다. 그때 사용되는 암호화 기술이 블록체인이다 이런 얘기인데 이제 그런 블록체인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대표님, 김 대표님. 네네. 네, 그럼 블록체인을 좀 설명해 주시고 이 블록체인은 단순히 가상화폐 이외에 여러 분야에도 활용될 수 있죠. 예, 그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우선 암호화폐라고 하는 이유는 기존의 분산 컴퓨팅의 암호학을 결합시켜서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가 화폐 단위를 주고받기 때문에 암호화폐라고 부르는 거고요. 예컨대 가상화폐라고 하면 기존의 게임머니라든지 항공사 마일리지도 다 포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제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인 BIS 국제결제은행 같은 경우도 크립토커런시 암호화폐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요. 이 기술, 즉 블록체인 기술은 이 암호화폐를 가능하게 한 기술이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항상 모든 금융거래를 하면 중개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동산 거래를 해도 중개자가 있고요. 이렇게 중개자 있는 방식, 그다음에 인터넷에서도 서버 제공하는 서비스 업자들이 있습니다. 뭐 네이버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블록체인 기술은 이 중개자를 없애고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P2P로 돈을 주고받는. 그다음에 뭐 부동산 거래 내역을 중개자 없이 정부 차원에서 부동산 등기 같은 것들을 운영을 한다든지요. 삼성 SDS가 발표한 걸 보면은 수출입 과정에 해운 물류 과정에서도 여러 거래 주체들이나 인증 주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관세청도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 거래 내역을 장부를 똑같이 하나씩 똑같은 장부를 가지고 P2P로 그 내역들을 확인하거나 화폐 단위를 주고받거나 이런 것이고요. 세간의 오해가 또 정부가 이 오해를 부추겼는데 암호화폐는 단순히 블록체인의 하나의 영역에 불과하다 이런 오해인데 사실은 블록체인은 이 각광받고 있고 인터넷의 미래까지 바꾼다는 블록체인은 공개형 블록체인과 폐쇄형 블록체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개형 블록체인을 위해서는 모든 시스템을 분산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기 컴퓨팅 파워를 가지고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화폐 단위가 바로 암호화폐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공개형 블록체인을 위해서는 암호화폐가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정부에서 암호화폐는 불법화시키고 블록체인만 장려하겠다. 이거는 좀 언어 도단인 거죠. 예컨대 공개형 블록체인은 대표님? 우리의 접근권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 개념과 함께 필요성까지 한꺼번에 다 얘기하셔가지고 네네. 이 개념에 생소하신 분들은 필요성까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좀 차근차근 해볼게요. 네네네. 비트코인이 이런 가상화폐 등장한 배경을 청취자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국제 자본 거래가 이렇게 늘어나고 또 국제 간에 있어서 이제 인터넷으로 상거래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제 그 결제를 해야 되는데 기존의 법정 통화로 결제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수수료를 거기에 물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 블록체인이라든지 또 가상화폐를 사용하면은 그런 수수료 없이 이렇게 거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이 금융 환경이 많이 변했는데 기존의 법정 통화로는
이런 금융 환경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법정 통화에 대한 하나의 경쟁 통화가 하나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가상화폐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블록체인은 기반 기술이고 그 기반 기술로 화폐 기능을 하도록 만든 것이 암호화 화폐다.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게 이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는 좀 이따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 기술에 대한 이해 정도도 사회적으로 그렇게 높지 않은데 지금도 이제 이 설명을 듣고 바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런데 그 기술이 무르익거나 혹은 그 암호화폐가 화폐 기능을 시장에서 하기도 이전에 이미 그 열풍이 투기의 정도로 이르렀다고 하는 게 정부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우선 교수님은 네. 정부가 규제하려고 하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정부가 지금 그 실명제라든지 또 판매 광고를 규제한다든지 이런 이제 정부 그 외에도 이제 뭐 거래소를 규제한다든지 이런 규제하려는 이유는 우선 첫 번째 이유는 이 그 비트코인의 가격이 적정 가격을 넘어서서 버블이 굉장히 형성돼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버블이 만약 붕괴될 경우에 금융 소비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큰 손해를 입게 되고 또 이렇게 되면 금융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정부가 사전에 막자 이런 이제 입장이 있고요. 그보다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상화폐는 전부 다 익명성으로 거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탈세를 할 수가 있고 또 불법적인 자금 세탁에 이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조치를 이런 행위가 일어나는 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막고 있는 거고 또 다른 이제 또 중요한 배경은 이 익명성으로 인해서 자본의 불법적인 유출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미국에다 돈을 빼돌리고 싶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이 비트코인을 이용하면은 그냥 과상 익명성이기 때문에 자기 실명을 나타내지 않고 돈을 유출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나라는 외환위기를 당하게 되고 국부의 유출을 가져오게 됩니다. 중국과 같이 중국이나 우리나라 또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 비트코인을 규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입장에서 그것을 허용하는 이유도 또 여기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외환위기 당하면 좋은 거죠. 그러면은 중국은 지금 자본 이동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을 허용할 경우에 중국의 모든 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미국으로 돈을 갖다 넣으려고 그러면은 그건 중국은 결국 외환위기 당하면서 국부 유출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거래를 금지하는 등 강력한 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어떤 4차 산업이라든지 그다음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친다 이런 측면도 있고 또 개인의 이익을 중요시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을 만약 허용했다가 외환위기를 당하면은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막지 못하는 국가가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과세도 이제 정부는 원하는 것 같고요. 만약에 거래가 있다면 예. 자. 네, 교수님의 이제 기본적인 그 규제 이유를 설명을 하셨는데, 또 이 블록체인 기술의 중요성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의 규제는 필요하지만 정부는 그걸 최소화해야 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대표님? 예, 지금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그중에 적정 가격이란 말이 있었는데요. 적정 가격을 우리가 현 시점에서 어떻게 알 수 있을 것인가. 2000년대 닷컴 버블 시절에도 적정 가격이란 것들을 그 당시엔 몰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욱이 정부가 어떻게 그 적정 가격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시장 경제를 지금 우리가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사실은 저 같은 입장에서도 1년 반 전서부터 규제를 오히려 해야 된다라고 제언을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게 과연 규제인가? 아니면 뒤늦은 단기 대책 남발인가? 이걸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교수님께서 외환 유출 말씀하셨는데 외환이 유출되고 있다라는 어디에도 근거가 없습니다. 팩트에 기반해서 얘기해야 합니다. 근데 단순히 그런 우려만 지금 남발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설사 외환 유출이 우려된다고 하면 거래소를 오히려 이 블록체인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유일하게 실명 확인을 하는 거래소를 통해서 그런 외환 유출을 거래소의 일본처럼 건전한 그 법제화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막을 수가 있는데 오히려 거래소를 불법으로 폐쇄하면 풍선 효과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는 규제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되고 중장기적인 규제를 해야지 우리가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블록체인 기술과 같은 잠재력들은 키울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여기 대해서 그 규제를 아예 하지 말자는 건 아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공통인데. 네, 1년 반 전서부터 규제해야 된다고 오히려 제안해 왔습니다. 네, 그렇지만 정부가 묵살했습니다. 예. 규제의 정도를 가지고 이제 말씀하신 거라고 지금 대표님 말씀하시는 건데, 교수님은 이 말씀 듣고 이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적정 가격이란 것은 뭐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물론 이제 4차 산업에 큰 도움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뭐 적정 가격이 이렇게 높아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현재 그 국제 가격보다 우리나라 가격이 최대 40% 이렇게 높게 형성되는 걸 봐도 이것은 좀 적정 가격보다 너무 높게 형성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그 정부 규제가 거래소를 폐지하는 그런 것이 그런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명제라든지 거래소의 불법 거래를 규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규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거래소를 폐지하는 것이 정부 규제다 이렇게 보는 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실명제나 네네네. 과세 시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실명제는 저희 업계에서 사실은 휴대폰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먼저 해왔고요. 그리고 자율규제안을 지난 12월 15일 날 정부보다 앞서서 발표한 그 안에도 은행들과 함께 저희가 몇 개월간의 테스트를 거쳐서 원래 1월 1일부터 실명 확인에 준하는 본인 강화성이 강화된 입출금 시스템 같은 것들을 적용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그걸 실명제라는 걸로 바꿔서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율규제가 차분히 진행되는 것만 봐도 좋을 텐데 이 부처에서는 거래소 폐쇄하겠다. 저 부처에서는 실명제하겠다. 지금 이러면서 혼란이 강화됐고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김치 프리미엄도 사실은 정부가 부추긴 게 큽니다. 예컨대 외국인들의 참여를 막았다라든지 아니면은 비트코인 구매 목적으로 해외에 돈을 보내는 걸 막는다든지 이러면서 한국이 갈라파고스가 되면서 당연히 모든 자산에는 가격 차이가 있고 그것이 자유롭게 오가면서 해소가 돼야 되는데 지금 한국에서 정부의 이런 경직된 그다음에 단기적인 대책이 김치 프리미엄도 키우고 있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 지금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비트코인의 광풍에 책임이 있는 겁니까? 그렇죠. 정부가 이렇게 단기 대책을 남발하기 시작한 게 지난 9월 29일부터인데요. 그때 비트코인 가격이 불과 500만 원 정도에 불과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30만 원에 불과했는데 지금 정부가 매번 그렇게 단기 대책을 남발할 때마다 지금 2천만 원 넘어서고 200만 원 넘어서고 그런 상황이 온 겁니다. 그래서 좀 차분해질 필요가 있다. 다른 나라도 물론 우리가 더 비싸긴 하지만 다른 나라 가격도 그만큼 올랐는데 그럼 한국 정부를 보고 외국인들도 가격을 올린 거예요? 네, 요즘에는 김치 프리미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전엔 안 그랬는데 40% 50% 가게 된 이후에는 그런 것들도 일조하고 있다라고 보고요. 해외에서 일본과 한국이 오르니까 이것이 후행할 거다 뭐 이러한 예측을 나오면서 피드백 효과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 그 우리 정부가 전 세계 비트가 가격을 올린 겁니다.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번 차분히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차분하게 중장기적인 관점을 가져야지 시장의 참여자들도 단기적이고 한탕지에 벗어날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처음 듣는 해석인데요. 뭐 우리 정부 지금 현 정부의 비트코인 정책이 뭐 다 잘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규제의 역설입니다. 규제의 역설 전형적으로요. 예. 그런데 우리 정부가 전 세계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을 사실상 기여했다는 건 처음 듣는 해석이라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정책을 쓸 때는 항상 이제 그 비용과 수익을 생각해서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가상화폐를 규제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그 문제도 생깁니다. 예를 들면은 뭐 4차 산업 발전을 지연시킨다든지 또 시장에 반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규제를 안 했을 때 여러 가지 또 비용이 존재하게 된단 말이죠. 그 외환 위기를 겪을 수가 있다든지 자본의 불법적인 유출로 국부가 유출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그 비용과 수익을 생각해가지고 이제 정책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제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비트코인을 허용하는 나라는 그런 비용이 별로 그래 크지 않다. 그리고 수익이 오히려 더 높다. 이렇게 생각해서 허용하는 거고 그 중국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이런 그 자본의 유출로 인해서 외환 위기의 위험이 큰 나라들은
선진국과 또 다른 환경에 있기 때문에 그 규제를 또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규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 두 가지를 그 4차 산업 발전시키는 그 블록체인 기술도 발전시키면서 또 시장도 어느 정도 그 돌아가도록 하면서 또 이런 그 외환 위기라든지 이런 걸 겪지 않도록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서 정책을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금 거래소 폐지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실명제라든지 거래소에 대한 불법 거래를 규제한다든지 이렇게 점차적인 그런 규제를 강화해서 시장을 정상화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대표님한테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네. 이게 정부의 이제 오락가락한 정책이 이런 불확실성을 키우고 또 폭등을 유발시킨 요인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자, 이런 건 어떻습니까? 이 가격 폭등 폭락의 기존의 주식시장처럼 이런 폭등 폭락을 통해서 이득을 보고자 하는 어떤 작전 세력이나 그런 장난도 귀여운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그런 것도 있다고 보고요. 그것이 풍선 효과처럼 퍼져나가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잡코인이라고 부르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말고 작은 동전주라고도 부르는 그런 데 휩쓸려 다니면서 지금 투기 열풍이 더 거세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정부와 그리고 또 그런 세력과 네, 또 뭐 화학작용을 일으키는 거죠. 예, 돈 일종의. 벌고 싶은 또 개개인의 욕망도 있겠죠, 당연히. 예. 네, 네, 네. 그러면 대표님은 필요한 규제는 어디까지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웃나라 일본처럼 건전성 규제, 그 정부가 지금 거래소에 여러 문제와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수록 등록제를 해서 정말 자격과 요건을 갖춘 거래소들만, 그래서 투명한 거래 시스템이, 그다음에 소비자가 보호되는 그런 시장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 위에서 세금을 걷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서서 이거는 한 3개월, 6개월 뭐 이런 식의 중장기적인 관점 뭐 그 더 넘어서 막 1년 정도의 그 기간을 두고 정부가 일본식으로, 일본은 뭐 그런 투기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지금 저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좀 더 중장기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차라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래소에 리스팅되는 신규 코인 같은 것들을 잘 관리해야 되고, 거래소들이 그것들을 올릴 때 책임 있게 올리게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금 같은 것들을 걷게 되면 투기가 억제되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시장을 건전하게 키우는 건전성 규제가 필요하다. 1년 반 전서부터 일관되게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래소를 양성화하고 법제하자. 그리고 필요하면 과세하자. 그 외에는 정부가 기본 관리만 해라. 이런 요지네요? 네, 맞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은 정부가 현재 그 거래 실명제라든지 혹은 거래소의 불법적인 그런 거래를 금지한다든지 혹은 거래소의 기준을 높인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만일의 경우에 그런 조치로서 이 버블이 꺼지지 않고 또 계속적으로 이 투기 강풍이 만약 있다고 한다면은 그보다 조금 높은 강도의 그 규제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일은 일본이나 미국은 비트코인을 활성화시킴으로 인해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거고 우리나라나 중국의 경우에는 일본이나 미국과 다른 그런 경제 여건 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외환 위기를 당할 수가 있고 그 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북핵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 불안정한 상황으로 인해서 미국이나 일본과는 다른 경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이 한다 그래가지고 똑같은 정책을 우리가 똑같이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신중한 물론 이제 4차 산업이라든지 블록체인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가상화폐가 필요한 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이익을 다 이렇게 조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정부의 신중한 정책이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환 유출 관련해서 한마디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럼 또 여보세요? 교수님 말씀하실 기회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한마디만 딱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외환 보유액이 사상 최고액을 연이어 갱신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외환이 유출이 그렇게 됐다면 그 증거가 다 남습니다. 우리 금융권이 다 사실상으로 외국한을 은행들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 원화가 어느 때보다 강세입니다.
따라서 좀 저는 팩트에 근거해서 이야기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만 짧게 제언드리겠습니다. 네, 그 말씀을 이미 하셨고. 네, 외환 위기에는 일본이나 미국은 국제 통화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국제 통화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국제 통화를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가 자본 자유화를 한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외환 부족으로 인해서 외환 위기를 겪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것은 우리 국제금융 분야에서도 이미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네, 근데 외환이 자, 두 분. 유출됐을 때 그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 유출됐을 때요. 네. 자. 이 이야기는 사실 이렇게 저희가 짧게 준비해서는, 뭐, 충분한 논의가 될 수 없는 사안인지 알면서도 일단 요렇게 시작을 한다. 알리는 의미에서 저희가 두 분을 모셨고요. 앞으로 이 비트코인 관련해서 저희가 여러 차례 여러 기획을 하고 있으니까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이렇게 간단하게 다뤄봤고요. 예. 또 다른 전문가 또 지금 오늘 연결한 두 분도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연세대 경제학부 김정식 교수님,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김진아 공동대표였습니다.